자, 641번 보도록 합시다. 자, 641번. 상공업의 발전으로 특정 상품을 독점 판매하는 도고 상업이 성행하였다. 맞습니다. 자, 대표적인 도고 상인 누가 있었습니까? 공인이 있었죠. 맞고요. 이 양법의 전국적 보급은 양반 지주들의 토지 집정 요구를 증가시킵니까? 억제시킵니까? 증가시키죠. 왜? 땅이 이제 돈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토지를 막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43번. 서울에 대한 차별은 임진왜란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맞죠? 일단 서울들은 아버지가 양반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반 신분을 이제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납속으로서 가장 많은 이제 신분 상승했던 계층이 바로 서울이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44번을 보도록 합시다. 기술직 중인들은 정족대에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됐다. 자,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됐던 것은 누굽니까? 서울이죠. 그 다음에 서울의 신분 상승 운동, 통청 운동은 성공하여서 철종 때 청요직 진출이 완전히 허용됐다. 맞습니다. 이게 서울 호통이라는 거죠. 철종 때 서울 호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6번. 기술직 중인들의 통청 운동도 성공하여가 아니죠. 서울들은 성공했지만 기술직 중인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는 부분이 틀렸죠. 47번. 18세기 후반 공노비의 노비안이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 때문에 제대로 이제 신공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관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시킨 왕은 누굽니까? 순조입니다. 순조. 순조 때 해방이 되죠. 그 다음에 48번. 노비의 신분 상승 추세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바뀌어야겠죠. 아버지가 노비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양인이면 양민으로 삼는 법. 자, 이건 뭐라 부릅니까? 노비 종모법이라 부르죠. 자, 왕이 중요합니다. 어느 왕 때입니까? 영조 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친구들 노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노비에 대한 기본적 원칙은 뭐였습니까? 노비 정책의 기본적 원칙은 첫 번째는 일천즉천입니다. 그죠? 엄마나 아빠나 한 명이 노비면 무조건 노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비에 대한 소유권 누가 가져왔습니까? 엄마가 가져왔죠. 천자 수모법이었죠. 자, 이것이 변화가 됐던 게 언제다? 그렇죠. 영조 때가 되는 겁니다. 영조 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노비 종모법이 되는 거고, 이게 1744. 자, 영조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노비 세습제가 폐지가 되는 거.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왕을 외우도록 하십시오. 노비 세습제가 철폐되는 것이 고종 때 철폐가 되고요. 자, 그러다 이제 완전히 신분제가 폐지가 되는 건 언제였다? 가보 몇 차 개혁? 그렇죠. 1차 개혁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요 사이에 이제 그 모든 노비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공노비 해방이 아까 나왔죠. 그죠? 자, 공노비 해방 어느 왕 때? 순조 때. 자, 이것도 넣어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48번, 그래서 X 문장이 되는 겁니다. 49번 보도록 합시다.
16세기 중반까지도 집안에 대를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의 산소국물이 더 준다. 요거는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고려 때부터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상속에서 지켜졌던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16세기 중반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중반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었다? 장자 상속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안동권시 성화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현존하는 족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뭐다? 안동 권시 성화보라는 족보가 있는데, 자, 이게 시기로 보자면 성종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15세기 말이라 보면 되겠죠. 여기에 보게 되면 상속에 대해서도 균문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이 들어온 거야, 그지? 조선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균문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고, 양자를 드린 경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재혼이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재혼한 자식 또한 족보에 넣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자면 뭐다? 고려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죠. 예. 50번. 16세기 중반 이후 가부장제가 강화되었고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51번. 16세기 중반 이후 혼인 후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제도는 뭡니까? 자, 그렇죠. 친형제야. 자, 요거 용어 16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혼인제도가 뭐였냐면 남기여가혼입니다. 남기여가혼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게 남자가 여자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살입니까 이게? 그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거지. 서가살이야, 서가살이. 자, 그러다가 이제 친형제로 바뀝니다. 친형제라는 것은 시집살이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집에 귀는 이제 장가들 귀자를 쓰거든요. 한자로. 좀 어려운 한자입니다. 그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집에 뭐다? 기어 들어가는 거야. 나 살게요.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거야. 서가살이 하는 거예요. 친형제는 친이 진짜 맞을 영자. 남자가 여자를 원래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여자 집에 가서 결혼하는 겁니다. 여자 집에 가서 결혼하고요. 첫날 밤은 그래서 자고 여자를 친히 맞이해가지고 남자 집으로 데려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줘야 되죠? 남자 집에서? 그렇지. 남자 집에 귀신이 돼야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또 뭐야?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또 뭐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남자 집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 집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가혹한 거죠. 여자들에게는. 자, 그래서 이제 친형제로 바뀌었다고 해줘야 됩니다. 52번. 분홍층은 요호부민 용어도 좀 알아놓도록 합시다. 요호, 넉넉할 요자를 쓰는 거죠. 넉넉한 집입니다. 그리고 또 부자인 백성들이죠. 분홍층을 비롯한 이제 돈이 많은 평민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공과 결탁해가지고 향안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향회를 장악했죠. 맞습니다. 자, 이거 우리 뭐라 부른다? 향전이라 부르죠. 향전. 맞아요. 향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53번 신양의 향회 장악 이후에도 향회는 기존 지방사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죠. 자, 향회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지?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로 바뀌었다.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로 바뀌었다로 되겠죠. 자, 그 다음 54번. 기존 지방사족들은 향전 이후에 9년 단위의, 자, 9년 단위가 되면 뭐가 됩니까? 향약이야, 동약이야? 향약입니다. 자, 그 다음 촌락 단위면 동약이 됩니다. 이거 동약과 향약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향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자, 향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팔도가 있고요. 팔도 아래 뭐가 있었습니까? 부목, 군현이 있고, 부목, 군현까지는 뭘 보냈다? 지방간에 보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뭐가 있었습니까? 면리통이 있었잖아, 그지?
보통 일반적으로 향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향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촌이 돼요. 이 향 단위로 이제 규약을 만들게 되면 뭐가 될까? 향 단위로 규약을 만들었어. 그럼 뭐가 됩니까? 그렇지. 그게 향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향 단위로 만들게 되면 뭐가 된다? 향 단위로 만들었던 자치 규약이라서 향약이 된단 말이야. 그럼 촌락 단위면, 자, 촌락 단위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을 동네입니다. 동네. 마을 동자를 쓰는 거지. 그죠? 마을 동네 단위로 자치 규약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름 뭐라 붙여야 됩니까? 동약이야, 동약. 마을 단위로 만들었던 자치 규약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향약이 되는 거죠. 향약은 그래서 뭐다? 군현 단위. 됐죠? 그러니까 면리통은 촌이라 하잖아, 그지? 그러면 촌락 단위로 된 것은 뭐다? 동약입니다. 어느 게 규모가 클까요? 당연히. 여기에 규모가 크죠. 그러면 이제 제지사족들의 영향이 강했을 시기에는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향약이 많이 나왔겠죠. 힘이 약할 때는 여기 많이 나왔겠죠. 그죠? 자, 그래서 16세기 이후부터는 뭐가 나왔다? 향약이 많이 나왔겠네요. 그죠? 자, 그러다 나중에 향전이 벌어졌습니다. 향전이 벌어진 18세기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지사족들의 힘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동약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시기에 따라서 달라요. 자, 그럼 요게 요렇게 바뀌었던 것은, 자, 요게 요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뭐다? 향전의 결과입니다. 향전의 결과. 자, 향전의 결과란 말이 무슨 말이야? 제지사족의 영향이 강해졌단 말입니까? 약해졌단 말입니까? 약해졌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 그지? 자, 제지사족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54번은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보도록 할까요? 조선 후기에 기존 지방 사족들은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 사호 등을 세워서 그렇죠. 자신들의 족적을 강화시켜 나갔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향전에 의해서 세력이 밀리니까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6번. 관권의 강화는 세도 정치 시기에 수령과 향리의 자해적인 농민 수탈로 이어졌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나오는 겁니다. 57번. 천주교는 17세기에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이라는 형태로 학문의 형태로 전래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천주교사에서 천주교 역사, 전 세계 천주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경우죠. 자, 58번. 천주교는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어느 계열의 실학자들에 의해서 신앙으로 받아들여졌습니까? 남인 계열이에요. 자, 소론 계열은 어디로 가져야 됩니까? 양명학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 일단 서인 노론은 성리학을 교조화하죠. 절대화합니다. 자, 다 알죠? 그죠? 안 적어도 되겠죠? 자, 서인 노론은 성리학을 교조화 절대화합니다. 그에 반해서 성리학을 상대화하면서 다른 이제 학문적인 모색을 추구했던 세력이 누굽니까? 그러면 소론과 노론이니까, 남이니까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소론 계열은 그 구체적인 학문으로서 무엇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양명학을 연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인 계열 같은 경우는 그 모색으로서 뭐다? 천주교를 신앙화하면서 이제 모색해 나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58번은 남인 계열이 되고요. 59번. 18세기 후반 이승훈이 조선인 최초로 영세를 받았다. 맞습니다. 최초의 영세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60번. 정조 때에는 천주교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자, 정조 때의 정조가 키웠던 이제 남인 시파 세력이 대부분이 뭡니까? 천주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해서 관대하였습니다. 61번. 순조가 즉위한 직후, 자, 순조가 즉위한 직후니까 1800년부터 1805년 사이를 이야기한다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때 누가 살아있었습니까? 정순왕후가 살아있었습니다. 노론벽파는 남인 시파를 탄압했는데 무슨 박해를 통해서?
그렇죠. 신의 박해가 아니라 신유 박해. 신유 박해를 통해서 탄압했던 겁니다. 자, 신의 박해는 뭐냐면 정조 때 진산 지역에, 이거 진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진산 지역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님 상을 당했는데, 전통적인 유교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신주를 불태워버리면서 이제 천주교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지충과 그 신주를 태우는데 가담했던 한 명, 두 명을 이제 처형했던 사건이 됐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당시 노론벽파대 같은 경우는 윤지충이 다산 정약용의 사촌이거든요. 남인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인결을 공격하자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려고 했지만 정조가 다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뭡니까? 정조 시기에 천주교에 대하여 좀 비교적 관대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뭐 반야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정조가 다 막아줘요. 근데 나중에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바람막이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죽었던 것이 바로 신유박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남인시파들이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산의 둘째 형도 죽고요. 그 다음에 이승훈, 아까 최초로 영세를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가완, 권철신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산 집안은 전부 다 유배를 가죠. 그래서 이제 자, 요게 저번에 재작년에 국가직에서 나왔죠. 다산의 큰형이었던 정약전이 어디로 유배 갔던 겁니까? 흑산도로 유배 가가지고 뭘 적었다? 자산어보를 적게 되고요. 그 다음, 정약용 자신은 어디로 유배를 갔던 겁니까? 강진이라는 곳으로 유배 가가지고, 좀 많이 적어요. 그죠? 500여 권을 쓰죠. 그죠? 그래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흥문심서 이런 게 전부 다 그 유배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1표 있어. 경세유표하고 목민심서, 흥문심서 요 세 권은 좀 기억해줘야 됩니다. 자, 문화할 때 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62번 순조 때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기에는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완화되었고 조선 교구가 설정되는 등 천주교 교세가 확장되었다. 자, 자, 천주교 문제는 왕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자꾸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이게 신앙화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은 정조 때부터라고 보면 되는데, 자, 정조 때는 어때했다? 비교적 관대하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순조 때는 뭡니까? 자, 순조는 두 개로 나눠져야 됩니다. 순조 1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정순 왕후가 있던 정순 왕후의 수렴 청정기가 되는 거죠. 자, 이때는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대표적인 탄압이 뭐가 있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신유박해가 이때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정순 왕후가 1805년에 죽잖아. 1805년에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 시기가 나옵니다. 세도 정치 시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완화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 교구가 설정될 정도로 탄압이 완화됐다는 거. 교구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자, 세 번째, 헌정 때는 어떻게 될까요? 헌정 때는 탄압이 또 있습니다. 기해박해와 병호박해가 나와요. 뭐 거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해박해, 병호박해, 여러 박해가 있었다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고. 자, 네 번째, 철정 때 가게 되면 탄압이 있다 없다? 예, 탄압이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고종 때 가게 되면 탄압이 또 나오죠. 자, 무슨 박해? 예, 이거는 기억해 줘야 한다. 그지? 병인 박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왕별로 구분해 보도록 하십시오. 특히 요거 안동 김씨 세도 정치 시기와 정순왕후의 수렴 청정기가 좀 다르다는 거 구분하도록 하십시오. 자, 63번 철정 시기는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없었다. 맞죠? 64번
동학을 창시한 최시영은, 자, 일단 동학을 창시한 사람 누굽니까? 최저우죠. 근데 그 다음 문장까지 우리 보면서 한번 고쳐보도록 합시다. 동경대전과 용단유사를 펴내고 교단을 정비했던 사람 누굽니까? 최시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떤 부분을 빼버리면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동학을 창시한 부분을 빼버리면 돼.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65번. 1811년에 평안도 가산, 자, 가산지역이라는 것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가산지역에 처음 발생한 홍경래나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다. 맞죠? 자, 66번. 1892년 전주가 아니라 뭡니까? 진주죠. 임술 농민 봉기는 진주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67번. 임술 농민 봉기는 북쪽의 함흥으로부터 남쪽의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퍼졌다. 맞네요. 자, 조선의 문화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인조반정 이후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은 당시 조선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명분론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절대화했다. 맞네요. 바로 맞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로 보자면 누굽니까? 송시열입니다. 송시열. 자,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개념 있잖아, 그지? 성리학을 절대화했던 그러한 서인. 이게 인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역사는 인물을 건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서인 중에서도 이제 노론결입니다. 서인 노론을 대표하는 그 성리학을 절대화했댔잖아, 그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암 송시열입니다. 실록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된 인물이죠. 자, 두 번째. 이에 반해서 남인결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윤휴입니다. 그 다음 소론계열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였다? 박세당이 되겠죠. 자, 이네들과 관계를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죽였다는 거죠. 자, 69번. 17세기 후반 윤휴와 서경덕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래서 박세당이 되는 겁니다. 자, 저 사람들이 뭐다? 성리학을 상대화하는 거죠. 윤휴와 박세당은 성리학의 상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성리학을 상대화한다는 문장을 어떻게도 낼 수 있냐면 육경과 제자 백가 등에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라 했다. 이 문장도 같은 말입니다. 이게 성리학을 상대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자 같은 경우는 사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학을 정리한 반면에 그게 아니라 뭡니까? 사서에서 제외되었던 이제 다른 유교 경전을 통해서 이 삼경을 포함한 육경입니다. 육경을 통해서 이제 유학을 다시 정리하고자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자라는 사람이 송나라 때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자 이전에 있었던 제자백가들,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유학자들의 이제 고민 속에서 조선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야. 그럼 뭐다? 그 조선사회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자에게서 찾지 않겠다는 논리입니다. 주자에서 찾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성리학의 상대화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는 겁니까? 윤휴와 박세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시열과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성리학의 상대화의 표현으로 성리학의 상대화를 빼더라도 맞추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놓으면. 자, 그 다음 70번. 18세기 노론 내부에서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인물성 이론을 주장한 세력은, 자, 이거 이호 동락 또는 호의 낙동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죠? 호론이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론이 아니라 동론이 되고요. 호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물성 동론을 주장한 것은 낙론이 되는 거죠. 낙론과 호론을 바꾸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맞는 문장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다 알지만 호론은 뭐다? 호론이 인물성 이론이죠. 자, 그 다음에
낙노는 인물성 동론이 되는 겁니다. 구분하더라고. 자, 인물성 이론 같은 경우 어디에 포인트를 둔 겁니까? 이가 주장했던 이통기국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통기국론 중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둔 거야 이거는? 기의 그죠? 특수성에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두니까 같다는 겁니까? 이의 보편성에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 포인트를 둔 거다? 이의 주장 중에서 기국이란 것에 포인트를 둔 거고요. 자, 이건 어디에 포인트를 둔 겁니까? 이통이란 것에 포인트를 둔 겁니다. 이통기국론은 누가 주장한 내용입니까? 이가 주장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스승의 말 중에 어디를 중시 여기는가에 따라서 입장이 서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낙론 같은 경우는 졸지에 무엇을 강조하는 입장이 된 겁니까? 이게 이를 강조하는 입장이 된 거죠. 자, 호론이든 낙론이든 전부 다 뿌리는 어떻게 돼? 뿌리는 서인계열입니다. 서인의 학문적 기반은 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가 이야기했던 이통기국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입장이 달라졌던 거지, 그지? 근데 뭐 어떻게 됩니까? 이를 우리가 뭐라 불러? 주기라고 부릅니까? 주리라고 부릅니까? 주기론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기를 중시했던 이제 호론 같은 경우는 이에 뿌리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맞는 말이 되는데 낙론 같은 경우는 이제 졸지에 뭡니까? 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주기론 내부에 주리론적 분파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아씨 어려워. 자, 다시. 자, 낙론이 강조하는 것은 이입니까? 기입니까? 이예요. 이의 보편성이 강조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된다? 주기론 내부에, 맞잖아. 그렇지? 주기론 내부에 뭐가 형성된 겁니까? 주리를 강조하는 이제 입장이 나타난 거죠. 주리론적 분파가 발생하였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 자, 모르는 사람 쉬는 시간 질문하세요. 사상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자, 지금 내가 했던 것은 언제 나왔냐면 예전에 국가직에서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던져봤어요. 이해 안 되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알겠지? 너무 고민하지 마. 자, 그 다음에 71번 소론은 절충적 성향 맞습니다. 성원의 사상을 계승했고요. 양명학과 노장 사상 등도 수용했고 뿐만 아니라 성리학 이외에 대해서 탄력적이었습니다. 서론도 뿌리는 이제 서인에 두고 있습니다. 그 주기론이지만 주리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 이외에 대해서 탄력적이었다. 맞는 말이 되겠죠. 72번 양명학은 성리학의 절대화와 형식화를 비판하면서 실천성을 강조했다는 것. 자, 실천성을 강조했다는 것은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16세기 명종 때 조선에 전래된 게 아니라 중종 때입니다. 명종 때가 아니라 중종 때야. 16세기 중종 때 전래가 되고 17세기 때 연구되기 시작했다가 18세기 때 뭡니까? 학파가 형성되는 겁니다. 요 순서. 자, 다시. 자, 양명학은 16세기 언제 전래되었다? 중종 때 전래가 돼요. 언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까? 17세기 때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어느 계열에 의해서? 소론 계열에 의해서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학파가 형성되는 건 몇 세기다? 18세기 가야지만 학파가 형성됩니다. 요거 시기 구분하도록 하십시오. 73번 양명학을 정통 주자학 사상과 어긋난다고 하면서 이단으로 강조했던 것은 누굽니까? 이황이죠. 이황이 전습록변이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전습록변. 전습록이라는 것이 이제 양명학 책이죠. 여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74번 양명학은 17세기 후반 주로 양명학은 남인이 아니라 소론 계열의 학자들에 의해서 수용됐습니다. 양명학은 18세기 초에 정제두에 의해서 학파로 발전하였죠. 그 학파 이름 뭡니까? 강화학파가 되는 거야. 76번
정제도는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인정하고 양반 신문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 자체를 그대로 그냥 자꾸 읽으세요. 자, 일단 양반제도를 폐지를 주장했는데 양반제 폐지를 주장하게 된 근거가 바로 뭐였다?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인정했기 때문에 신문제를 폐지하자 주장한 겁니다. 이 표현입니다. 이게 원인과 결과로 연결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죠? 성리학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리학에서는 이제 사대부가 민을 교화시켜 나가줘야 되잖아,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공부를 해줘야 됩니까? 얘네들이 사대부가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나중에 뭐 한다? 그 공부한 내용들을 얘네들에게 교화시켜 나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야?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도덕 실천의 주체는 누굽니까? 사대부입니다. 그래서 신문제가 필요했어요. 근데 도덕 실천의 주체로 누구를 설정해버렸어? 정제들은. 미인을 설정해버렸죠. 그죠? 미인을 설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대부 역할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장은 앞뒤가 원인과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장 그대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77번. 양명학은 주로 소론결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학의 형태로 계승되었다. 집안의 학문 형태로 계승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78번. 이수광은 지복유소를 저술하여 문화인식의 폭을 확대시켰다. 맞죠? 한백겸은 동국지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를 치밀하게 고증하였다. 맞습니다. 이수광과 한백겸이 놓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학의 선구자로 인식되는 사람들입니다. 요 두 사람의 저서는 꼭 놓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접할 수 있는 실학자들은 총 9명이 되겠네요. 그죠? 자, 2명은 선구자 2명입니다. 그죠? 누구와 누구였다? 이수광과 한백겸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농학파 3명이 있다고 했죠. 누굽니까? 유영원, 이익, 정약용. 중상학파 4명이 있죠. 누굽니까?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실학 문제는 이 9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대신 정확하게 넓히려고 하지 마요. 16세기 때 나왔던 정열이까지 포함해서 실학으로 보는 몇몇 연구자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합격이 멀어집니다. 알겠죠? 그냥 버리세요. 버리고 대신 이 9명인데 9명은 정확하게 책, 의까지 정확하게 철저히 구분해 놓는 거. 요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를 주장한 사람 누굽니까? 중상학파였던 유수원입니다. 유형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유형원은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는 균전론이 아니라, 자, 안에 내용은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한전론에 대한 내용이야. 자, 안에 내용 자체는 뭐다? 한전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익이 주장했던 한전론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뭐야? 이거의 한전론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왜 몰락한다? 토지를 팔아먹으니까 몰락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토지를 팔지 못하게 막으면 되가 아니야. 그래서 토지를 나눠줬단 말이야. 나눠줬는데 또 팔아버립니다. 그럼 또 몰락하는 거죠. 그럼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 끊자. 그래서 주장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한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토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토지는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영업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알겠지? 자, 그 가정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토지를 뭐라 부른다? 영업전이라고 설정해놓고 이 영업전의 매매를 제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업전은 팔 수 없게 만들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전의 매매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부른다? 한전제라고 부르는 거죠. 알겠지? 자, 영업전이 꼭 나온다. 영업전이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한전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그거는 문장을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 그럼 맞는 문장으로 바꾸려면 안에 내용을 가만히 놔둔다고 한다면 이건 뭡니까? 이거의 한전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문장 바꾸면 되겠죠. 이익은 쭉 이용하자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바꾸면 되고 82번 유형원은
유형원은 호구에 부과하던 역을 토지에 일괄 부과하자. 맞습니다. 자,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 유형원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균전제지, 그지? 자, 균전제란 말이 무슨 말이야? 균등하게 토지를 다시 나눠줬던 겁니다. 토지를 다시 균등하게 나눠줬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토지를 나눠준 만큼 국가에 봉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 산업공상에 따라서 나눠주자고 했는데 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농사를 직접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를 다른 농민들에게 나눠주게 됨으로써 농민들이 이제 또 생산에 자극하는 거죠. 하여튼 농민에게 뭐 50개를 줬다. 그 다음에 상인에게 이제 20개를 줬다. 그 다음에 수공업자에게 뭐 10개를 줬다.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요 나눠준 만큼 뭘 요구할 수 있다? 역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너 국가에 와가지고 봉사를 해. 와가지고 일을 해. 일을 하는데 뭐다? 너는 50개를 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며칠? 50일. 너는 20개를 줬잖아. 너는 20일. 요렇게 이제 지급한 토지만큼 역을 부과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받은 토지만큼 세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근데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그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죠. 경국대전에 보게 되면 뭐라 적혔습니까? 무조건 평민은 8결출 일부제 6일 이내의 역을 부과하는 겁니다. 균등하게 그냥 막 매겨버렸죠. 그래도 이제 뭐,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자, 이게 유형원의 주장입니다. 호구에 부과하던 역을 토지를 나눠준 만큼 일괄적으로 부과하자. 유형원의 주장이죠. 이거 나라를 좀먹는 6가지의 폐단을 지적했습니다. 이건 뭐라 부릅니까? 육점이라 불러요. 육점 제도. 자, 그리고 많은 제자를 길러냈죠. 그래서 성호좌파, 성호우파가 나옵니다. 자, 성호학파가 형성되는데 성호좌파, 성호우파 차이점은 뭡니까? 천주교를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나눠졌던 겁니다. 그죠? 성호우파 같은 경우는 천주교를 수용하지 말자는 주장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수남 안정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호좌파 같은 경우는 천주교를 수용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권철신인데, 권철신보다는 누가 잘 논다? 예, 정약용이 잘 놉니다. 그래서 권철신의 제자였던 이제 정약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 84번. 상대주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자고 주장했던 사람 누굽니까? 홍대용이죠. 그 다음에 85번.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서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것은 균전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누굽니까? 유형원이 되겠지. 유형원 균전론으로 바꿔야 됩니다. 86번. 정약용은 토지제도의 개혁론으로 처음에 주장했던 게 뭐야? 여전제를 주장하다가 나중에 정전제로 바꾸는 겁니다. 정전론과 여전제를 바꿔야 되겠죠. 87번. 정약용은 경세유표는 지방행정의 개혁이 아니라 중앙행정의 개혁을 주장한 책이고, 지방행정의 개혁을 주장한 책은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 자, 88번. 유수원은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 맞죠? 아까 우리 봤던 거네요. 자, 89번. 유수원은 토지 제도의 개혁보다 농업의 상업적 경영과 기술력 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수원 같은 경우는 중상학자들은 토지 제도 개혁보다는 이제 농업 생산력 증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죠. 90번. 상인 간의 합자를 통한 경영 규모의 확대, 상인이 생산자를 고용하여서 생산과 판매를 주관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공업 육성을 하자라고 주장했던 인물은 유수원입니다. 그래서 상업 자본을 거대화시키자는 거죠. 그 다음 지구자전소를 주장했던 거 홍대용 맞습니다. 그 다음 홍대용은 성인 남자들에게 2결의 토지를 나눠주자라고 주장했죠. 균전제를 주장했던 거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유형원의 균전제와는 구분되는 거지. 유형원의 균전제는 산농, 공상, 신분적 차 등을 인정하자는 쪽이었고, 홍대용의 균전제는
일괄적으로 성인 남자들에게 신분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토지를 나눠주자는 겁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 93번 박지원은 토지 소유 상한선을 설정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자, 박지원 한전제 맞다, 그지? 자, 그럼 누구와 구분해줘야 돼? 이거의 한전제와 구분해줘야 한다, 그지? 이거의 한전제는 아까 말했습니다. 뭘 제한하자는 거야? 영업전의 매매를 제한하자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박지원의 한전제는 뭐냐면 토지 소유 상한을 제한하자. 서로 달라요, 내용이. 자, 내용 다릅니다. 구분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94번 절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했던 인물은 누굽니까? 박제가죠. 그 다음에 양반 문벌 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했던 것은 누굽니까? 박지원이죠. 요거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 96번 박지원과 박제가는 청에 다녀온 후 박지원이 쓴 책이 뭐야? 열하일기. 박제가가 쓴 게 북학입니다. 97번 북학파 실학사상을 대두는 병자호란 이후 화해론적 명분론이 강화되는 겁니까? 약화되는 겁니까? 약화 또는 탈피되고 있다고 봐줘야겠지. 무슨 말인가 하면 북학파 사상은 이제 뭘 주장했던 거야?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거잖아.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것은 화해론적 명분론에 보자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해론적 명분론에서 탈피, 벗어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8번 북학파 실학사상은 19세기 후반에 뭐로 이어졌다? 자, 북학파 같은 경우는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서양 문물도 받아들이자라는 주장으로 연계되는 거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 무슨 사상입니까? 개화 사상이죠. 위정척사는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였지. 99번 이거의 제자 중에는 자, 바뀌어야겠네, 그지? 자,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권처신과 정약용이 천주교까지 수용하자라고 주장했고, 안정복이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로 주장했던 겁니다. 성호좌파, 성호파. 천주교 수용이 성호좌파입니다. 좌. 그 다음에 안정복이 성호우파. 700번. 이건 실증적이면 비판적인 역사 소수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을 했던 거 맞습니다. 자, 이러한 이거의 민족주의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역사인식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까? 안정복에게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1번 이익의 제자 안정복은 동사 강목을 저술하여서 이익의 이러한 역사의식을 계승했던 겁니다. 맞죠? 동사 강목은 고조선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고려 말까지예요. 조선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정복 같은 경우는 일단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는 동사 강목에 서술했죠. 그럼 조선 역사는 서술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따로 이제 열조 통기라는 책을 통해서 조선의 이제 역사는 따로 소설에 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동사 강목은 고려까지입니다. 조선 넣으면 안 돼요. 자, 3번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사만 정통론을 제시하면서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밝히고자 했던 거 맞죠? 민족주의적 성향이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역사 사실들을 치밀하게 고증함으로써 고증사학의 토대도 닦았습니다. 요 두 개가 평가되겠죠. 맞습니다. 자, 안정복의 이제 동사 강목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다? 민족주의적 성향과 그 다음에 실증주의적 성향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러면 동사 강목에 들어있는 요 두 가지 성향들,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실증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 요 개념들이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자, 이런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은 어디에 영향을 줬다? 이정희의 동사라든가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증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이러한 이제 입장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까? 한치윤의 해동역사라는 책과 그 다음에 이근익의 연려실 기술이라는 책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강목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 이 한 세트가 돼가지고 한 문제로 구성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동사는 누구의 글이야? 이종이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인물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종희의 동사는 당군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강조했죠. 그 다음 유득공의 발해고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칭하였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남북국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요 두 조서를 묶으세요. 6번이 노네. 자, 6번이 노입니다. 평가를 보도록 합시다. 요 두 조서는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어디로까지 확대시켰다? 만주로까지 확대시켰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식에서 나왔다는 겁니까? 민족주의적인 인식에서 나왔다라고 평가받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한치윤의 해동 역사는 중국과 일본의 500여 종의 저서를 참고해가지고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근익의 연려실 기술은 400여 종의 야사를 참고해가지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가 아니라 조선의 역사를 서술한 겁니다.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한 거죠. 자, 그 다음 9번 인문지리서로서는 이중환의 택리지가 유명한 건 맞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기 좋은 곳인가. 택리지라는 글을 읽으면 정말 대단합니다. 택리지가 있잖아요. 또 이게 글을 어떻게 적었냐면 딱딱한 보고서 형식이 아니라 시로 적어요. 시로 있잖아요. 굉장히 감상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뭡니까? 감정이 팍팍 느껴집니다. 그 개인은 이제 한 30년 정도 또돌이 생활을 했거든요. 이중환이 그 소른결입니다. 그래서 관직 진출을 못해요. 자신의 학문적 열망을 이제 그쪽으로 풀었던 거죠.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가장 살만한 동네를 이제 찾았던 겁니다. 가거지라는 조건에 4가지 조건으로. 그래서 각 지방에 가장 살기 좋은 동네를 찍었는데 경상도에서는 어디였을까요? 자, 경북 빼고 우리 경남만. 자, 경남에서 가장 살만한 동네를 찍었던 동네가 있거든요. 여기가 가장 살기 좋은 동네다라고 이제 말했던 동네가 있습니다. 어딜까? 자, 3명만 받겠습니다. 3명만. 맞추면, 음료수 돌리기 애들이 많은데. 자, 맞춘 사람에게 음료수를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내 수업 들었구나. 바로 맞춰버렸어요. 내가 예전에 기본 수업할 때 이야기했나? 두 번 들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안 해야겠다, 이거. 자, 쉬는 시간에 찾아오세요. 맞습니다. 밀양입니다. 밀양이에요. 밀양이 있잖아요. 이중환이 볼 때 가장 살만한 동네였습니다. 의외죠, 그죠? 밀양.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한적한 시골 같은 느낌 드는데, 밀양이 정말 살기 좋은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때. 자, 기회되면 한번 밀양에 놀러 가도록 합시다. 9번 맞고요. 10번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최초로 축척을 사용했는데 무슨 척입니까? 심리척이 아니라 백리척입니다. 백리척. 자, 시기 언제야?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 11번 대동여지도 뭡니까? 김정희가 아니라 김정호죠. 정말 치사한 문제입니다. 자, 김정희는 뭐야? 추사체. 그렇죠. 추사체입니다. 글자 한자 차이야. 그것도 히읗으로 시작이 비스무리합니다. 자, 심리마다 방점이 지켰다는 거 맞죠? 12번 언어에 대한 연구가 진전돼가지고 이제 훈민정음 운해입니다. 언해가 아니라 훈민정음 언해는 어디로 가져야 돼? 15세기로 가져야 됩니다. 그죠? 운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업문지 이런 책들이 나왔고 맞고요. 자, 다음 페이지. 언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책은 바로 뭐냐면 고금 성림입니다. 그래서 13번에 나오는 이의봉의 고금 성림은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나라의 방언, 해외 언어까지도 정리했던 책입니다. 지전서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김성문입니다. 그래서 14번하고 15번은 인물이 바뀌어야 돼. 15번은 이제 홍대영이 되겠죠. 지전서열과 함께 무한우주론까지 주장했던 것은 홍대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양 선교사가 만들었던 고려만국전도,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깨는데 기여를 했던 거죠.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그린 세계 지도입니다. 청나라에 들어온 선교사죠. 이 사람이 그린 세계 지도인데 고려 만국 전도입니다. 요게 이제 조선의 전례가 됐던 거죠. 자, 17번. 선조 때 이광정은 세계 지도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인조 때 정도원이 화포, 천리경, 자명정 등을 전하였고, 요게 우리가 접했던 최초 서양 문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8번. 정선은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에서 진경산수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바위산은 선으로, 그 다음에 흑산은 묵으로, 묵과 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경산수화의 기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19번. 풍속화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기몽도와 신윤복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둘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소탈하고 익살스러운 필치로 정감 어린 풍속화를 그렸다라고 하게 되면 기몽도로 가져야 되고요. 주로 양반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했다라고 하게 되면 신윤복으로 가져야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